안녕하세요. 엑소줌 의약품 개발 시 고려할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맡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우주라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첫 번째로 엑소줌의 정의와 엑소줌의 개발 동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엑소줌 의약품 개발 시 고려돼야 할 사항들을 국내의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분석을 하고 엑소줌 특성 분석, 엑소줌의 생체 분포 분석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엑소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소좀은 인체 내 세포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크기가 대략 30에서 200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의 입자로서 단순히 세포막의 버딩을 만들어지는 미세 세포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엑소좀은 체내 다양한 체액에 존재하는데요. 세포 내부의 단백질, 그다음에 지질, 핵산, 펩타이드, 마이크로 RNA 등의 여러 활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엑소좀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리활성 현상과 연관된 나노 운반 물질로서 엑소좀은 DNA, mRNA, 마이크로 RNA나 단백질 등을 세포로 운반해서 전달하는 세포의 생물학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엑소좀은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 가지고서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고요. 크기는 30에서 200 나노미터 정도이고, 이와는 다르게 그 미세소포에 해당되는 마이크로 베지클은 세포막에서 단순히 이제 버딩이라고 얘기하는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크기는 50에서 1000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입니다. 기존의 세포치료제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관, 이동상의 문제로 인해서 상품화하기 좀 힘든 점이 있는 반면에 엑소좀이 주목받게 되는 이유는 안정성, 그 다음에 안정성이라고 하는 장기 보관의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치료제로서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가의 줄기세포보다는 효율적인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엑소좀은 세포 치료제를 대체하는 것은 물론 기능 면에서도 항노화, 항염증, 조직 재생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향후 치료제 분야에서도 더 발전될 분야로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 엑소좀의 의약품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코디아 바이오사이언스나 영국의 에복스 테라피틱스 등이 대표적인 엑소좀 회사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다양한 질환 치료제로 또 다양한 세포로 유래된 엑소좀들이 치료제로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현재 2022년 6월 기준으로 1116건이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엑소좀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점차로 이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엑소좀 특징에 따른 분류로 엑소좀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엑소좀의 소스에 따라서 스템셀이 주로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 293 세포, 심지어는 암세포를 이용한 엑소좀 개발도 되고 있고요. 면역세포 종류이들인 NK세포, 또 미생물 유래 생성되는 엑소좀도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조 방법에 따라서는 세포 배양액에서 분리하는 천연 엑소좀과 세포를 압출하는 방식의 인공 엑소좀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엑소좀의 역할로 따져보면 약물 전달용 캐리어로 활용을 하거나 엑소좀 자체가 치료제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엑소좀 의약품 개발 공정에 관련된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세포 배양, 또 일부는 체액에 해당되는 유린, 혈액 등과 같은 원료를 모집하는 단계인 세포 배양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서 배양된 세포에서 정제 공정을 통해 가지고 정제하는 과정이 두 번째 단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제 공정을 통해서 얻어진 엑소좀의 품질이나 특성 분석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EV 의약품 개발 시 고려할 가이드라인은 2018년도에 저널 오브 익스트라셀룰라 베지클이라는 잡지에 투고된 MISEV 2018이라는 논문 내용을 보시면 EV 세퍼레이션과 컨센트레이션, 또 EV 캐릭터라이제이션에 대해서 2014년 기준에 비해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엑소존 개발에 이들을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특히 EV 세퍼레이션, 컨센트레이션, EV 캐릭터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V 의약품의 분리 및 농축에 관한 내용으로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EV 정제함에 있어서 넌 EV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미디어나 아니면 책, 아니면 티슈 이런 부분들하고 차별적으로 EV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EV가 이제 섞여 있게 되는데요. 이 EV로부터 서로 다른 EV로부터 분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분석이나 실제로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EV의 농축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EV 농축은 인리치먼트라는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EV의 숫자를 볼륨당 EV 숫자가 커지거나 아니면 마커당 EV 카운트 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명확히 해야 되고 당연히 공정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방법들의 재현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리나 농축함에 있어서 해당되는 방법들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아주 사소하지만 상세하게 이런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아이솔레이션과 세퍼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제 방법이 있습니다.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 울트라 필트레이션, 사이즈 익스크루전 크로마토그래피, 그다음에 울트라 필트레이션과 색을 혼용한 방법, 그 외에 어피니티 메소드, 그다음에 엑소존 침전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에도 마이크로플루이딕들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들의 작동 원리와 그 장단점들에 대해서 지금 표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과 울트라 필트레이션, 색, 그다음에 색과 울트라 필트레이션 혼용해서 쓰는 방법이고 이들 모두는 사이즈에 의해서 분리 정제한다는 방법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쓰는 울트라 필트레이션과 색을 혼용해서 쓰는 방법에 있어서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게 높은 일드와 그 다음에 순도도 상당히 높게 정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 네 가지 방법들을 혼용해서 최적화해서 그 각각의 엑소존의 성격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원심 분리 속도를 달리해서 엑소존을 분리하는 방법과 수크로스와 같은 덴시티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덴시티 그레디언트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에서 얻는 엑소존 추출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포어 사이즈가 서로 다른 필터를 이용해서 필터링하는 방법에 의해서 엑소존을 분리하는 그런 방법들이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엑소존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인데요. 사실 2014년에는 엑소존 캐릭터라이제이션에서 정량적인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논문에 의하면 엑소존을 생산하는 소스나 엑소존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량적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랩한 엑소존이나 EV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인 지질, 단백질, 그다음에 핵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정량성을 설명해야 되고요. 또한 프로틴 어마운트나 아니면 이 입자의 수, 입자 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규명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글 베지클에 대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적어도 하나의 엑소좀에 대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엑소좀의 특성 분석을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엑소좀의 품질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항목들에는 엑소좀의 정량적인 부분과 숫자, 그 다음에 엑소좀 사이즈, 그 다음에 확인 실험에 해당되는 부분과 퓨리티 순도 부분, 그 다음에 역가를 확인하는 포텐시 어세이, 그리고 그 외의 부분들을 포함이 되는데, 국내 식약처 가이드라인도 2018년에 이제 보고가 됐는데요. 만들어졌는데, 이들 각각의 품질을 평가하는 항목들이 어떻게 각각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들이고요. 이들을 어떻게 분석할지 분석적인 방법들에 대한 예시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소좀의 숫자나 아니면 엑소좀의 정량적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노파티클 트래킹 어널라이시스라는 NTA 장비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단백질 정량하는 BCA나 그 외의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엑소좀 사이즈에 대한 분석은 역시 NTA를 사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대략적인 사이즈는 몰포로지를 함께 볼 수 있는 템이나 크라이 EM 등을 사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실험을 위해서는 엑소좀이 가지는 여러 가지 마커 단백질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들을 디텍션 할 수 있는 웨스턴 블럿이나 아니면 유세포 형광 특정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엘라이저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도 분석을 위해서는 역시 엘라이저를 사용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는 엑소좀의 내부적인 마커뿐만 아니라 임퓨리티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을 선정을 하고 그 단백질에 대한 엘라이저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텐시 어세이를 위해서는 이건 정해진 바는 없지만 여러 가지 엑소좀이 의약품으로서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바이올로지컬 어세이 측면에서 맞는 여러 가지 어세이들을 실행을 해야 하고요. MISE 2018에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그 외에 다른 의약품에서도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처럼 마이크로플라즈마나 스테릴리티, 엔도톡신이나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갖다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은 실제로 여러 가지 특성 분석을 하는 실험들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템을 이용한 분석인데요. 템은 주로 사이즈랑 몰포로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엑소좀의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통 30에서 200 나노미터의 크기로 보이는데 지금 엑소좀, 왼쪽의 엑소좀 같은 경우 유사한 크기로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오른쪽에 마이크로 베지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사이즈가 사실 아주 다양한 범위, 넓은 범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큰 거와 작은 거,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와 그 다음에 파티클의 개수, 컨센트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로는 NTA를 써서 분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 데이터의 차이점은 하나는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을 이용해서 정제한 엑소좀, 또 다른 하나는 엑소이즈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제한 엑소좀을 NTA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서로 다른 사이즈와 서로 다른 파티클의 컨센트레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제 방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NTA를 가지고서 크기와 농도들을 갖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역가나 퓨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웨스턴 블럿이나 엘라이저, 그 다음에 또 팩스, 플로어 사이토메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엑소좀의 마커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GM130이라는 몰레큘은
실제로 엑소좀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세포에는 존재하는 단백질로서 엑소좀이 잘 정제가 됐다고 하면 GM130은 관찰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염을 체크하는 임퓨리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커이고요. 그 외에 엑소좀의 멤브레인 단백질이나 엑소좀의 사이토졸 단백질들을 활용을 해서 엑소좀이 제대로 존재하는지, 엑소좀의 익스프레션, 엑소좀의 마커 단백질들이 어떻게 익스프레션 됐는지 확인하는 실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방법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멤브레인 프로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엑소좀 마커 프로테인인 엘릭스, TSG101, 그다음에 CD63, CD81과 같은 단백질들을 디텍션 함으로 인해서 그 엑소좀이 제대로 분리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방법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엑소좀이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바는 드럭을 탑재할 수도 있고 그 자체로서 의약품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드럭이 탑재되는 방식으로 엑소좀을 개발하신다 하면 그 시점이 사실 어디인지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드럭을 탑재하는 방식에 따라서 엑소좀이 만들어지기 전인 프리 시크리토리 방법과 그다음 포스트 시크리토리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리 시크리토리 방법으로는 진 에디팅을 통하거나 아니면 세포와 탑재하고자 하는 약물을 갖다가 인큐베이션을 해서 컬처한 후에 그 다음에 엑소좀을 분리하는 방법이고요. 이럴 경우 이피션스가 사실 이제 일정하게 컨트롤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의 데미지도 당연히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포스트 시크리토리 방법 측면에서는 이미 컬처를 통해서 그리고 분리 정제라는 공정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 엑소좀에 약물을 탑재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이제 활용되고 있고요. 그 엑소좀과 코 인큐베이션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일렉트로포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탑재시키는 거거나 아니면 소니케이션, 그다음에 익스트루션 방법, 그다음 프리즈 소우 방법, 그다음에 사포닌과 같은 어시스턴트 약물을 처리를 해서 탑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들은 엑소좀 어그리게이션이라는 문제점을 야기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멤브레인 데미지도 역시 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수율 측면에서도 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오믹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엑소좀 치료제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이 실제로 이제 국내 식약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엑소좀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구성 성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리피드, 프로틴, 그 다음에 mRNA나 마이크로 RNA 등이 포함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보시는 것처럼 제조 공정에서 분리 정제된 세포의 소포체가 일관된 특성을 가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백질, RNA, 지질의 조성 또는 양에 대한 프로파일링 분석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이 프로파일링을 위해서는 최신의 기술에 해당되는 LC-MS 등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질량 분석기 방법을 통해서 프로틴, 리피드를 분석을 하고 또 NGS들을 통해 가지고서 핵산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엑소좀 치료제의 품질 평가에서 단백질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엑소좀을 아세톤과 같은 물질로 농축을 하고 이 엔자임 처리를 통해 가지고서 펩타이드화하면 그 다음에 질량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펩타이드를 이제 골라내게 됩니다. 그러면 분석되어진 펩타이드들은 어느 단백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매칭해서 동정을 하게 되고 각각의 만들어진 펩타이드 스펙트럼 카운트를 통해 가지고 상대적인 정량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부분은 엑소좀을 생산하는 소스에 해당하는 어떤 세포와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분리 정제된 엑소좀을 단백질 분석을 실시했을 때의 데이터인데요. 셀의 경우는 보통 한 1700여 개의 단백질이 동정이 되고요. 엑소좀의 경우는 평균 한 1400개 정도의 단백질이 동정이 됩니다. 실제 셀과 엑소좀 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단백질의 양을 확인을 해보면 대략 1000개 정도가 공통적으로 아이디 되고요.
여기서 아이디된 이런 단백질들은 엑소좀 단백질의 데이터베이스인 EVPDR라는 부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대략 한 93%, 94% 정도 이상의 동일한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 이런 단백질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공정이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공정별 재현성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배치 1, 2, 3의 3배치 간의 단백질 분석을 했을 때 얼마나 유사한 패턴들을 보이고 조성들을 나타내는지 분석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보면 한 1200개 정도의 단백질들이 다 이제 아이디가 됐고요. 배치 1과 배치 2는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인 반면에 배치 3가 약간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1과 배치 2, 배치 3에 공통적으로 세 모든 배치에서 동일하게 아이디된 단백질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5% 정도만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배치 1과 배치 2만을 봤을 경우는 거의 90%가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분석 중에 하나가 지질체 분석인데요. 지질은 리퀴드 익스트랙트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추출을 하고요. 이를 LC-MS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아이디된 리피드를 아이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싱을 할 때 펄스트 포지티브는 제거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표는 저희가 보통 이제 알고 있는 리피드 큰 카테고라이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되는 리피드 클래스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리피드는 단백질과 다르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모드에서 분석을 진행해야 됩니다. 포지티브에서 아이디되는 지질의 종류와 네거티브 모드에서 분석되어지는 아이디되는 그런 지질의 종류들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분석, 네거티브, 포지티브 모두에서 분석을 진행해서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실예로서 배치 1, 배치 2, 배치 3에 대해서 각각을 분석했을 때 각각 아이디된 리피드들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그때 각각의 구성 비율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배치 1, 2, 3로 갈수록 그 중에서 이제 LPS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성비가 이제 감소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뭐 PC나 PS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배치 1, 배치 2, 배치 3 간에는 공정 개발 중이거나 만약에 이게 공정이 완성된 거라고 하면 그 배치 간의 베리에이션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클래스 구분이 아니라 그 각각의 리피드 스페시스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탑 20에 해당되는 그 지질체들을 비교해 봤을 때 총 20개 중에서 14개가 세 배치에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핵산 분석입니다. 핵산은 분석할 때 여러 가지를 이제 사실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홀 지놈 시퀀싱을 하실 수도 있고, 스몰 RNA 시퀀싱에 포커싱 할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 RNA 시퀀싱에 포커싱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거를 다 분석하기는 힘들고요. 최적화하는 과정 중에 그 다음에 또 유효 성분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경우 그거에 포커스해서 그 이후 이제 배치 간 베리에이션이나 그런 확인할 때는 포커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퀀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 프로세싱을 이제 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진행된 어노테이션이 필요하고요. 이 어노테이션 된 부분은 RNA 컴포지션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한 데이터는 엑소좀 내에 존재하는 마이크로 RNA 종류들이 이제 분석이 된 예시고요. 실제로 78% 정도가 해당되는 부분들이 엑소좀 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마이크로 RNA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석 중에 하나가 이제 mRNA 분석도 이제 필요하고 mRNA는 양적으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가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RNA를 분리했을 때 이 EV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분리가 됐느냐에 따라서 RNA들이 어떤 패턴으로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데이터들이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바이오 어널라이저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QC도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mRNA의 구성들을 보면은 이 많은 시료들에서 100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주로 한 1000 뉴클레오타이드의 대부분이 존재를 하고 아주 조금 1000에서 한 2000 뉴클레오타이드의 크기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엑소좀에 탑재하는 탑재 약물에 대한 정량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 드럭이 약효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량 분석이 정확해야지만 효능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탑재 약물의 정량 분석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엘라이저라는 방법을 통하기도 하는데요. 엘라이저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항체가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만일 항체가 없을 경우는 질량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량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물은 사실 이제 에너지를 주게 되면 적당한 프래그먼트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이 프래그먼트들은 이제 고유의 스펙트럼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농도별로 정량 검량선을 먼저 이제 그리고 이에 맞춰서 이제 분석법이 완성이 되면 실제 이제 시료를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요. 농도에 따른 디텍션 되는 약물의 인텐시티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고 실제로 이제 한 시료에서는 그냥 엑소좀만 있을 때랑 이 엑소좀에 약물이 탑재되었을 때 그때 검출되는 스펙트럼의 인텐시티, 그러니까 피크 에어리어를 갖다 봤을 때 탑재된 약물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 실제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분석과는 달리 엑소좀을 평가하는 항목 중에서 하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체내 분포 평가입니다. 엑소좀의 체내 분포 평가를 위해서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이오 이미징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바이오 이미징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들을 사용을 해서 체내 분포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루미네센스를 활용하는 바이오 루미네센스 이미징 방법. 그다음에 또 RI를 활용하는 뉴클레어 이미지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NIR 플로레센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플로레센트 프로틴 이미징 하는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MRI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의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장단점을 표현한 것인데요.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이블링 방법은 플로레센스, 그 다음에 루미네센스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인 RI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레이블링 메소드도 멤브레인에 인테그레이션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발런트 바인딩 방법, 그 다음에 인캐슐레이션, 지네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메타볼릭 레이블링 방법 등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문헌에서 지금까지 스터디된 엑소즘들의 체내 동태 평가를 한 그 자료들을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이블링 방법은 어떤 거를 썼고 그 다음에 레이블링을 위한 모탈리티는 어떤 거를 사용을 했는지 RI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플로레센스를 사용했는지 또 엑소좀이 어느 세포 유래인지 또 이 엑소좀은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분리 정제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한 도수는 어떻게 되고 동물 모델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동물의 할 때 루트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레이블링 방법에 의해서 동일한 레이블 방법이지만 이미징하는 메소드는 다양할 수 있으니 그 이미징 메소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결과물로서 실제 동물 실험에서 이미징했을 때 어떤 장기, 어떤 티슈에서 디텍션이 되는지 확인하는 정리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건 한 장이지만 실제 데이터는 훨씬 더 많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면 될 거는 같습니다. 실제 한 예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아이솔레이션을 이제 셀컬처로부터 엑소좀을 분리를 하는데 이때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분리한 엑소좀에 아이오다인 131번의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가지고서 엑소좀 멤브레에 있는 단백질과
코발런트 바인딩을 통해서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이블링 된 엑소존과 레이블링이 되지 않은 엑소존을 한 번 더 정제를 해서 분리를 하고 레이블링 된 엑소존만을 가지고서 이제 동물 모델에 실제로 이제 RV 인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 튜머의 프라이머리 사이트인 브레스트 위치랑 그 다음에 메타스테스가 일어난 렁에서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갖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인젝션 한 후 한 3시간 후에 관찰한 이미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 핵 293으로부터 분리한 엑소좀을 사용해 보기도 했는데 이 핵 293 엑소좀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튜머 사이트나 그 다음에 다른 장기에서 티슈에서도 전혀 그 방사선 동위원소에 대한 감도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MDSC 엑소좀이나 아니면 그 EPC 엑소좀의 경우는 1차적으로 튜머의 위치인 브레스트에서도 많이 디텍션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스테스 사이트인 렁에서도 실제로 많이 체내 분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이제 다른 장기에서도 디텍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엑소좀의 체내 동태 실험은 여러 가지 컨주게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엑소좀의 특징들을 잘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엑소좀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타겟에 작용을 하는지를 이해하시고 분석법들을 갖다가 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입니다. 엑소좀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껏 이제 살펴보신 것처럼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엑소좀을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제 생산 공정, 최적화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지만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제의 엑소좀은 다양한 특성 분석을 통해서 확인, 순도, 정량, 역가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효능을 나타내는 유효 성분에 대한 규명. 이 부분은 아마도 그 탑재 단백질이나 탑재 약물에 대한 그 얘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치료제와 전달체로서의 엑소좀의 역할에 따라서 약물의 탑재 시기도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믹스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엑소좀의 구성 성분에 대한 정량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엑소좀의 체내 분포는 현재로서는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주요하지만 qPCR 방법을 통해서 체내 분포를 평가하려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